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는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는 빠질 전망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시행을 앞당기고 이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예고됩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서 물가만 계속 오르는 이른바 슬로우플레이션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시제를 맞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2021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한부 지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세 도입 같은 환경 규제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 의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물론 삼성과 LG도 뛰어들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각종 규제에 막혀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윤곽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대신 기존 DSR 규제는 더 강화하고 이금융권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예고됐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전세 대출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버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면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자 이를 의식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다만 이른바 갭 투자 유발 등 전세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선 계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나올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DSR 규제의 조기 시행과 이금융권 관리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의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그리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또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할 부분 문제를 또 담으려고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금융권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도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 과도한 초과 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문제에 이어 성남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지는데 이 역시 대장동과 같은 구조라는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11에서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하려 한다며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만지기가 쉽지 않지만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를 취하는 국가가 OECD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개당 8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상자산 투자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비트코인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 50%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7,000달러 선까지 다다르면서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지난 4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가를 새로 쓴 건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2017년 연말 그리고 2019년 중순 또 올 초에 이어서 이번을 이제 4차 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은 업비트 거래소에서 8,150만 원 선까지 터치했는데요. 지금은 그보단 약간 떨어진 7,9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네,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총이 큰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39%, 리플 22%, 도지코인 37%. 이게 전부 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의 호재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다라는 걸 텐데 네. 이게 지금의 이 상승의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첫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했고 또 오늘 또 이어서 두 번째 ETF 상품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좀 시도를 해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8년 만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난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출시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 ETF가 출시될 경우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도 앞당길 수 있다. 좀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요. 이 같은 기대감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또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ETF 출시가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물 ETF와 선물 ETF 어떻게 다른 건데요? 네, 지금 나온 건 이제 선물 ETF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의 지수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나온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 시점이다 보니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금의 영향력이 좀 적을 수 있고요. 또 특정 가격이다 보니까 좀 가격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미국 증권당국 입장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좀 이런 맥락에서 선물 ETF의 승인이 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ETF가 그래서 좀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좀 먼저 나온 것 같고 현물 ETF가 나온다. 네. 그거는 어떤 시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현물 ETF가 아무래도 승인이 될 경우에는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임과 동시에 예. 자금들이 많이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 가상자산들의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뭐 규제 이슈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 연준 의장이 이 중국처럼은 이제 가상화폐를 막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당분간은 이제 별다른 규제 이슈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어떨 걸로 보이죠? 네, 앞으로 저는 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갈 수 있다. 뭐 연내 비트코인 1억 한다. 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네, 먼저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출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 ETF 출시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경우 가격도 좀 안정이 되고 연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내다봤고요. 반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좀 유의해야 한다. 좀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출시한 ETF 상품은 선물 ETF다 보니까 투입되는 자금이 코인 시장에 직접 조달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현물 ETF에 대한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사실 선물 ETF도 출시되기까지 8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현물 ETF의 출시 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또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상승되고 있는 가격은 향후 또 다시 원래대로 좀 하락할 수 있다. 좀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좀 유의하면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회복 속도가 더디다 해서 슬로우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황의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물류 창고 안을 꽉 채운 박스들. 북아프리카로 떠나야 하지만 석 달째 선박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과 함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 대표는 1년 전에 비해 컨테이너를 3분의 1 정도밖에 못 잡는 것도 서러운데 운임료까지 치솟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내던 금액이 약 그 아프리카 도착 기준 3,800불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8,500불까지 올랐어요. 약 6배 정도 오른 거죠. 기름값하고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배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치솟는 기름값에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더딘 성장 속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실물 경제가 가라앉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유가 80달러 쇼크의 공급 병목 현상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경기마저 나빠지면은 자산 가격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역의 부효과가 나타나죠.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대란이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저성장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슬로우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환자를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는 이른바 원격 진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역시 늘고 있는데 아쉬운 건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화상통화 등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원격 진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격 진료의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중국 등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의료인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원격 진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원격 진료 이용률은 약 4,300배 증가했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3조 원에서 오는 2025년 약 14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처럼 수요 시장이 커지고 의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은 원격 진료와 관련해 활발하게 사업 확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원격 진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미국 내 전체 직원 대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인 아마존 파머시를 출범했습니다. 아마존 파머시는 출범 전 처방약 유통업체 필팩을 약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최근에는 만성질환 약 구독 서비스까지 도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의 대표 원격 진료 업체 아메리칸 웰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회사 삼성넥스트는 미국의 원격 진료 스타트업 알파 메디컬을 284억 원 규모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영국의 원격 진료 스타트업 휴마의 1,500억 원 규모 펀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LG그룹 투자회사 LG테크놀로지 벤처스는 구글이 투자를 진행한 아멜의 2,400억 원 규모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아직 표류 중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 원격 진료 형태는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형태로만 허용했기 때문에 법 제도가 완벽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좀 묶여 있어요. 비대면 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를 하는 기업들은 법적 지위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의 법적 지위가 아무래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 간의 이런 투자가 해외에 비해서 좀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해 속도감 있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발전한 만큼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막혀있는 국내 원격 진료 산업에 대한 소식은 내일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추세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
시장에 절대 지지 않는 펀드 매니저로 알려진 김태우 KTB 자산운용 사장이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태우 사장은 당분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된다면서 직접 투자 비중은 줄이고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를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태우 KTB 자산운용 사장이 우리 증시가 내년 3월까지 변동성이 큰 어려운 장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지수를 끌어올렸던 풍부한 유동성과 개인들의 활발한 시장 참여가 앞으로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만 75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매수세를 보여줬던 개인들은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추가 매수 여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작년 46조, 올해 10월까지 75조였던 샀던 그 매수의 규모를 내년도에도 그러면 40조, 70조, 100조 원을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순매수했었던 75조 원 중에서는 개인들 신용 매수가 지금 현재 24조 원인데 연초 이후로 한 15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럼 어찌됐거나 75조 중에서 15조만큼은 신용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매수세 감소와 함께 특히 기업 이익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고 김 사장은 강조합니다. 제가 25년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 차트인데 이것은 시장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참여자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이익치를 전체 시장 합산한 게 시장에 대한 어닝스 리비전인데 2022년에 대한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달까지 우상향하고 있다가 10월 달부터 어닝스 리비전이 다운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11월, 내년 1, 2, 3월 달까지는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변동성이 큰 장이 최소한 2, 3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으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약 6개월간 추세적 반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초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현재 56조 원으로 떨어졌고 일부 증권사는 50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익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김 사장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확정되는 내년 3월 이후 올해보다 내년도 이익이 좋을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기왕 매수하신 분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홀드가 맞을 듯하고요. 전자를 추가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글쎄 지금이 꼭 좋은 타이밍은 아닐 수 있겠다.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내년도 60조에서 56조로 떨어진 지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는 아마도 어닝스 리비전 다운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평균 구간이 9개월인데 이제 2개월이 지났으면은 지금 사는 거는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는가.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도 업종을 찾는 것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해온 김 사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유효하고 새롭게 콘텐츠 업종도 주도 업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등 그 푸드체인에 즉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앞으로도 조금 안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사실은 이 한류 콘텐츠 기업들이 지금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제2, 제3의 킹덤이 나올지 오징어 게임이 나올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2, 3년 이상 터울러 봤을 때는 위닝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같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지수 상승장은 평균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난다며 앞으로는 장기간 순환매장이 예상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 비중은 20% 이내로 줄이고 펀드나 ETF 등 간접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올해 국내 산업계 최대 현안 하면 단연 탄소 중립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조하고 당장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에도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그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현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2021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경제TV는 매년 화려한 쇼와 함께 우리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보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쇼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쇼퍼런스의 의미와 주제에 대해서 박승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올해 주제는 데드라인 1.5 시한부 지구를 마주하답니다. 맞습니다. 뭔가 주제에서부터 위기감이 좀 엄습해 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세계는 21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 목표를 1.5도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정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넷제로, 이른바 탄소 중립 실현이 세계적인 화두인 셈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액을 지금의 40%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란 건데 한편으론 우려도 높습니다. 기존 감축 목표치보다 높은 데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준비된 기술력도 부족해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슈퍼런스 주제를 데드라인 1.5 시한부 지구를 마주하다라고 정한 것도 기업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자였던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리고 지구와 인류의 공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무대에는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황폐화된 지구를 표현하기 위한 오프닝 퍼포먼스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은 우리는 전례 없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을 파고들었고 전 세계에서 매년 700만 명의 대기오염 사망자와 2,500만 명의 기후변화 난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녹색 기업가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 발생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사회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 경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프랭크 사무총장은 녹색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장기 대응을 할 수 있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세션에선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연설자로 나선 분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인데요.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구과학부는 경고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의 화두는 탄소 중립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우리 경제와 일자리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규제는 유럽과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끝으로 탄소 중립이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정부는 산업계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쇼퍼런스는 쇼와 컨퍼런스가 합쳐져서 탄생한 만큼 그 화려한 볼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서 박 기자가 언급한 그 오프닝 퍼포먼스 저도 인상이 깊었는데 그 외에도 에코 패션 쇼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1세션이 끝나고 20분간 에코 패션 쇼가 열렸습니다. 중고 폐의류 바탕의 리사이클링 패션쇼로 환경 보존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선인장 가죽이나 바나나 원단처럼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옷을 입은 모델이 런웨이에 섰습니다. 행사장 로비에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경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고요.
버려지는 원단으로 만든 패션 소품을 전시하는가 하면 한가운데는 실제 식물로 공간을 꾸며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또 궁금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는데요. 공존의 경제학을 주제로 먼저 디어트 루카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이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뒤에 연단에 오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업종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세션에선 인류를 위한 진보를 주제로 산업 현장 최전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중심 내용으로는 현대차가 내다본 수소경제, LG화학의 바이오 소재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네, 지난 2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경 파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탄소 중립의 시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그 해법을 찾는 데 슈퍼런스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런스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이미 지난 낡은 아파트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좀처럼 재건축 승인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갖은 불편과 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실제로 안전진단을 받은 동을 살펴봤더니 외벽 곳곳에 금이가 있고 아예 외벽이 뜯겨나간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다 못해 집수리까지 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창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건물이 뒤틀렸습니다. 3번 수리했는데 3번 다 집을 다 드러내고 엄청나게 했었고, 두 번째는 우위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침대 우위로 박혀버렸어요. 그 모서리가 물이 노랗게 나오고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유난히 외벽에 이끼가 많은 다른 동 지하에 들어서자 아예 지하실 전체가 물바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 물 때문에 배수 펌프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1년 내내 습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심한 단지도 아파트도 있는데 동도 있는데 안전 사고가 우려날 확률도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를 하고 다분히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을 억지로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주거 환경보다 구조 안전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시작 단계인 안전진단부터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만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운 셈인데 실제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단 5곳뿐입니다. 기준을 강화하기 전 3년 동안 56곳이 통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건축 사업을 막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건축 규제에 주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다다르자 급기야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시작부터 해서 사실은 공사에서 입주하기까지 빠르면 7, 8년,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서라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줘야 된다. 공공공급만이 아니라 이런 민간 공급에서도 길을 열어달라. 문제는 재건축이 시작부터 막히는 사이 서울 아파트들이 갈수록 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7.3%, 20년 이상까지 합치면 전체 아파트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막히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도시 재정비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희소성이 부각된 바 있고요. 서울 도심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준공 후 20년가량이 지나면서 노후도 문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재건축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재건축 문제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표심을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기술은 없이 투자 유치만을 노리는 이른바 가짜 AI 기업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강국이 되려면 소비자를 집착하게 만드는 수준의 서비스가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딥러닝을 응용해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스타트업 보이저엑스. 보이저엑스가 내놓은 모바일 스캐너 V플랫은 인공지능이 문서나 책의 곡면을 분석해 문서를 평평하게 스캔해주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당장은 스캐너를 대신하는 용도에 그쳐 시장성이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을 이뤄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토스나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지금은 세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처음엔 이런 작은 시도들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런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하는 영상 편집 부루, 인공지능으로 스캐닝을 하는 모바일 스캐너 V플랫, 또 인공지능으로 선글씨 폰트를 만들어주는 옹글립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저희는 이 모두가 데카콘의 후보들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AI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투자 유치에만 관심을 갖는 가짜 AI 기업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 기술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중독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은 빠지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버티컬 산업의 사용자들 고객의 니즈에 반드시 집중하는 AI 모델, AI 기업이 되는데 정말 총력을 다해야지 AI라는 키워드 자체에 기대서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산업 세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우수한 AI 기업들을 배출해내려면 AI 산업 생태계가 민간 주도로 재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AI 혁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만 지우지 말고 정부와 기업의 임직원, 노동조합, 일반 국민 개개인이 혁신 주체임을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가 앞으로 자사의 저가 전기차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앞으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사용하는 모든 배터리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뜻하는 NCA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을 뜻하는 LFP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FP 배터리는 NCA에 비해 저렴하고 열 안전성이 높은 반면 주행거리가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권고를 따르면서 비용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소형 저가형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FP 배터리의 95%는 CATL과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와는 차별화된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지난달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젠5 양산을 시작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역시 각각 NCMA와 NCM9 양산을 연내 시작합니다.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니켈 비중을 높여 출력과 주행거리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3사는 안전성 개선을 위한 기술도 추가해 올 연말부터 하이니켈 배터리 전기차를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3사의 차세대 배터리가 적용될 신차로는 BMW의 iX와 포드의 F150 라이트닝, GM의 허머가 꼽힙니다.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배터리 3사가 하이니켈로 가면서 LFP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헝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주요 30개국 글로벌 은행업 포럼에서 헝다 사태는 개별 사건으로 리스크를 일정한 범위 안에 통제할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 총재는 헝다의 주요 리스크는 만기 도래한 채무 미상환과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지 및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완공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헝다 부채는 약 3천억 달러이며 이 중 3분의 1은 금융부채로 채권자가 분산돼 있고 담보물이 있어서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포더블 가전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가전업체들이 주로 판매해왔는데 시장 규모가 커지자 대기업들도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집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가전. 그동안 휴대용 스피커나 선풍기 등에 그쳤던 제품군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중소가전업계가 대기업 제품이 뜸한 포터블 가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한 생활가전업체가 내놓은 휴대용 정수기입니다. 전기가 없어도 수돗물을 정수해 마실 수 있고 필터값도 저렴한 탓에 출시 한 달 만에 5,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혼자라도 마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휴대용 공기청정기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제품에 비해 가격이 반값에 불과해 한 달에 1,000대 이상씩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및 개인 위생에 대해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서 포터블 제품들을 찾는 소비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사회의 개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포터블형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방역 강화로 캠핑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포터블 캠핑 가전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생활가전업체의 휴대용 팬히터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2019년 3천여 대 판매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13,000여 대가 판매되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판매량이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력이 제한된 캠핑장에서 저전력으로 효율적인 난방을 구현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특히 지난달 스타컴에서 라이브 커머스, 승라이브에서는 1분 만에 500대 완판과 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포터블 가전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대기업도 속속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19 인덕션을, LG전자는 휴대용 빔 프로젝트 등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인 위생 강화와 홈캉스, 캠핑 등의 후광 효과로 포터블 가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네,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위메이드 다루면서 NFT 토큰 얘기했는데 네. 이번 주는 거의 이제 매일 빼놓지 않고 NFT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것 같습니다. 대세죠. 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가도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 기자가 확실히 이렇게 큰 산업에 대한 그림을 또 다뤄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그럼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도 좀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면 네.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서워요. 어렸을 때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아, 읽어봤죠. 저는 네. 이제 인생을 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3번을 예. 읽고 싶었지만 2번밖에 못 읽었어요. 아, 그 삼국지 필독서죠. 예. 필독서죠. 이 삼국지, 오늘도 일종의 삼국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터넷 은행 업계가 만들어낸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최근에 출범한 토스뱅크까지 이 세 인터넷 뱅크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삼국지 질문을 하나 예. 했더니 인터넷 은행 삼국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뭐 주가로 살펴볼 수 있는 거 카카오뱅크일 텐데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5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39,000원 공모가에 상장을 해서 10거래일이 지난 8월 18일에는 94,40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공모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렇게 예. 승승장구하던 카카오뱅크가 지난 12일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55,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2달 만에 40% 가까이, 40%가 넘게 주가가 떨어진 건데요. 예. 최근에 소폭 상승해서 6만 원대에 안착하긴 했지만요. 1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던 주가로서는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위 물려 있는 분들이 네. 너무나 많은 종목인데 이 지금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부진이 사실 뭐 기업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좀 큰 틀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인을 꼽아보자면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당국의 대출 규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이 신용대출이 카뱅의 고성장 기반이었는데요. 이 부분의 확대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인 거죠. 또 이번 달 5일에 토스뱅크라는 만만치 않은 인터넷 은행 경쟁사가 출범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매도 순위 상위권에 카카오뱅크가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기반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쟁사까지 출범을 했고 네.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보시면 토스뱅크가 출범한 10월 5일에는요.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40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크네요, 규모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거래 대금 순위가 4위를 기록했고요. 예. 최근에도 공매도 순위가 5위에서 15위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뱅크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 10월 초부터 네. 정말 이 토스뱅크 토스뱅크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공매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좀 화가 나시는 분들이 또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 네. 토스뱅크가 얼마나 막강하길래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까? 인터넷 뱅크에서 막둥이잖아요, 토스뱅크. 그쵸. 하지만 형들의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토스뱅크는 토스라는 강력한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2%대의 예금 금리, 또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한 신용 대출 등 좀 파격적인 상품을 내걸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전 접수에만 무려 112만 명이 몰리면서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죠. 이제 지난 8일에는 토스가 타다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과 모빌리티가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파격적인 조건들을 걸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점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은행업에서 토스뱅크의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현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토스뱅크가 2025년 3분기에서 2027년 1분기 정도면 분기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게 기준이 이전에 인터넷뱅크 선례가 되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경우 이자 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이 약 60% 수준이 될 때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빗대어서 토스뱅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익 구조를 만들려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섹터가 이제 막 활성화가 되는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출범하자마자 대출 규제가 좀 들이닥쳤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대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인데 이 부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은행업들이 대출 규제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토스뱅크도 대출 성장률 둔화를 피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지난 14일에는요, 토스뱅크가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 대출 한도인 5천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토스뱅크가 당국에 3천억 원 증액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심으로 고성장의 발판을 삼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를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2조 9천억 원, K뱅크의 경우 4조 3천억 원씩 총 대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출범한 지 9일 만에 대출이 막히면서 이런 발판을 잃은 겁니다. 토스뱅크는 일단 2% 수신으로 고객 유치를 하면서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뭐 2% 수신이나 이런 약속들은 현재 지켜나가고 있고,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뭐 제한된 영업 상황이지만 현재 어떤 고객 혜택이나 이런 거 변함없이 진행을 하되, 캐퍼가 생기면 좀 공격적으로 하자. 정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좀 막막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업종 전반이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K뱅크도 살펴볼 텐데 K뱅크도 여태까지 행보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요. 출범 이후에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지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난 7월에는 1조 2,500억 원 규모로 유상 증자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다시 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 1위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K뱅크는 좀 추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1위를 따라잡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이 토스뱅크라는 막둥이 인터넷 뱅크까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제 보면서 K뱅크가 정말 아래 위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K뱅크가 또 상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K뱅크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올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야지 이제 상장이 수월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흑자 전환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러네요. 이번 2분기에 당기순이익을 3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겨우 성공했지만 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적자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K뱅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런 재무 구조를 흑자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지 23년에 상장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새 기업 얘기 쭉 들어봤지만 지금 어느 하나 상황이 잘 풀리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또 그리고 큰 그림에서의 업황일 텐데 시장 전반적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출 규제가 일단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 시장 내부적으로는 점유율 경쟁이 보다 더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K뱅크는 2위 자리를 지키면서 카뱅을 따라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시작한 토스뱅크는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증권가는 인터넷뱅크가 출범하게 된 본질에 맞게 중금리 대출 중심의 성장 접근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중금리 대출.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이 좀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중금리 대출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인터넷 은행의 경우로 보자면요. 정부 당국에서도 인터넷뱅크에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규 고객 유치에도 의미가 있는 전략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애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내걸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국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사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당국이 더 그 역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이 중금리 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는 중저 신용자가 젊은 고객이 많잖아요. 하지만 차후에는 인터넷 은행의 고객으로서 이용객이 고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까지 출범시키게 된 취지가 뭐냐면 저금리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중금리 대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중은행이랑 어쨌든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면 안 되고 중금리 대출 쪽으로 성장이랑 확장을 많이 시키는 게 제일 지금 숙제예요. 오늘 이렇게 인터넷 은행 새 기업 이슈 살펴봤습니다. 카뱅 주주분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의심보다는 큰 틀의 규제나 또 주가 측면에서의 부침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업황에 대한 기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누리호가 잠시 후 10분 뒤에 발사를 앞두고 있죠.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